여러분, 혹시 한 소녀의 가장 큰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작은 슬레이트 지붕집에 사는 한 모녀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박나영이라는 소녀였고, 그녀의 곁에는 오직 어머니 이순자뿐이었습니다. 나영의 아버지는 그녀가 아직 어릴 적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가난과 빚, 그리고 어린 딸을 키워야 하는 책임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날마다 새벽 4시면 장바구니를 둘러매고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가 파는 건 소박한 채소 몇 단, 상추와 시금치, 고추와 깨십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순자의 옷은 비에 흠뻑 젖었고 손발은 흙탕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늘 장터 한쪽에 앉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열이 펄펄 나는 어린 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몸이 젖고 떨려도 약값과 쌀을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버텼습니다. 어린 나영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창틈으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녀의 삶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올 때 나영은 달아해진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반찬이 풍성한 도시락 대신 그녀의 도시락에는 소금에 절인 문화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나영은 괜히 물만 마시며 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가난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영은 동네에서도 예쁘기로 소문났습니다. 갸름한 계란형 얼굴, 하얀 피부, 또렷한 눈망굴, 그리고 맑은 목소리까지. 사람들은 얘는 나중에 분명 잘 사는 집에 시집 가겠다 라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 말들은 어린 나영에게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고 흘려버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커다란 꿈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 내가 잘 살아야 엄마도 행복해질 수 있어. 나도 남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나영은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돈이 없어 비싼 화장품을 살 수 없었기에 그녀는 늘 부엌에서 쌀뜨물을 받아 세수했고 겨울이면 돼지기름을 발라 입술을 보호했습니다. 밤마다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을 하며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 번쩍이는 오토바이 대신 세련된 자동차,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새벽마다 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삶. 아침에 늦잠을 자더라도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간절히 그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영은 결국 도시로 향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방 한 칸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그녀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반드시 기회를 잡을 거야. 낯선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영은 항상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그녀는 최대한 도시 사람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값싼 화장품으로도 세련되게 화장을 했고 억양이 촌스럽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매일 밤 발음을 교정하며 연습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저녁마다 작은 문화센터에 등록해 에티켓 강의를 듣고 표정과 말투를 연습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기죽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세련됨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도시의 경쟁은 치열했고
학벌이나 배경 없는 시골 출신의 소녀에게는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영은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모와 젊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돈도 배경도 학벌도 없어. 하지만 이 얼굴과 젊음은 나만이 가진 자산이야. 이걸로 길을 열어야 해.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과 마주할 때는 밝게 웃었고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 나영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티가 난다. 이제 저 집도 복 받겠네. 그런 말들이 나영에게는 작은 위로이자 더 큰 욕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 장면, 여행을 떠나 사진을 찍는 장면, 더 이상 비에 젖은 옷차림으로 장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엄마의 모습. 바로 그 순간부터 박나영의 인생은 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의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내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다. 박나영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다른 세상을 가질 거야. 그녀가 꿈꾸던 세상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어머니의 구분 등 거칠어진 손, 장마철이면 무너져 내릴 듯한 집 한 채. 그런 현실이 그녀에게는 끔찍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영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름다움이라는 날개를 스스로 키워나갔습니다. 도시에 올라온 후 그녀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연습을 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닌 상대방 마음을 녹일 듯한 자연스러운 웃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밤마다 연습한 결과 나영의 미소는 어느새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옷은 비싼 명품이 아니어도 항상 깔끔해야 한다. 신발은 닳았더라도 깨끗이 닦아 신는다. 화장은 값싼 화장품으로도 단정히 한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결국 자신을 세련된 여성으로 보이게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나영은 작은 카페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님을 대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또박또박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시골 억양이 들통나지 않도록 일부러 뉴스를 따라 읽으며 발음을 고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골 출신임을 감추고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 껍질을 하나하나 더 씹혀갔습니다. 그녀의 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있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최신형 자동차로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가고 무엇보다 엄마가 더 이상 새벽 4시에 장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삶. 냉장고 문을 열면 고기가 가득하고 추운 겨울이면 전기장판 위에서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일상.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박나영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예쁘게, 당당하게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 세상은 냉정하지만 내게도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사실 나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배경도 돈도 없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외모와 젊음, 그리고 강한 의지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자산임을 깨닫고 그 자산을 어떻게든 빛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영은 점점 더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녀를 얕잡아 보고 돈 보고 시집 가려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엄마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절실한 바람. 자신은 고생해도 좋으니 적어도 엄마만큼은 편히 살게 하고 싶다는 효심. 나영은 밤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나는 반드시 부자의 며느리가 되어 엄마를 저 고생스러운 장터에서 해방시킬 거야.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야. 이렇게 그녀의 꿈은 점점 구체화되었고 현실을 바꾸기 위한 그녀의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운명처럼 그녀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박나영이 처음으로 정민호를 본 날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새로 들어간 고급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한 지 보름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영은 프런트 데스크라 불리는 접수처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은 채 밝은 미소로 서 있던 순간 유리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수트를 입고 광택이 흐르는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영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의 손목에 반짝이던 고급 시계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그리던 꿈의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바로 내가 바라던 세계의 사람일지도 몰라. 정민호는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이미 사내에서는 능력 있고 신뢰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는 곧장 프런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나영은 순간 얼어붙은 듯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영의 가슴은 두근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운명이 슬며시 문을 열어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영은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옷차림을 고르고 화장을 한 번 더 고쳤습니다. 혹시라도 민호가 지나갈 때 그녀가 지쳐 보이지 않도록 언제나 밝은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은근슬쩍 그의 SNS를 찾아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자주 가는 카페, 취미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심지어 민호가 사용하는 향수의 브랜드까지 알아내어 어느 날은 같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연출까지 해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걸까?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나영은 붉은빛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고 그 자리에서 정민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답네요.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나영은 세상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길, 그 시작점에 드디어 도달한 듯한 감각.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건네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그토록 바라던 세상 반드시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갈 거야. 정민호와 처음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그날 이후 박나영의 마음은 한순간도 편안할 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자 메시지 몇 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편히 쉬어요. 그런 짧은 문장이었지만 나영은 핸드폰 화면을 수십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며 설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게 인생의 전환점처럼 보였습니다. 나영은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나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민호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를 일부러 기억해 두었다가 우연을 가장해 같은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어? 팀장님도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민호는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가 제 단골 카페예요. 혹시 자주 오세요? 네, 집 근처라서요. 여기 커피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 작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의 빙벽을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또한 나영은 그의 SNS에 올라오는 취향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들어두고 다음번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저도 요즘 그 곡에 빠져 있어요. 라며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임을.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퇴근 후 잠깐의 저녁 식사, 주말 카페 데이트, 때로는 회사 행사 뒤의 짧은 산책. 민호는 점점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며 웃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영의 속마음은 단순한 설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더 확실히 만들어야 해. 그래야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삶을 손에 넣을 수 있어. 그녀는 어느 날 의도적으로 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비 오는 저녁, 일부러 우산을 챙기지 않고 회사 앞에서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차를 몰고 나오는 순간 그녀는 빗속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었고 민호는 곧장 차를 세우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비 맞고 뭐해요? 얼른 타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나영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오래 대화를 나누었고 민호는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영 씨, 사실 요즘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그 순간 박나영은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말,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영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 이순자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나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어. 엄마, 이제 더는 고생 안 해도 돼. 그러나 어머니는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얘야, 세상에 공짜 행복은 없다. 부유하고 멋져 보여도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의 나영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지 한 가지 부자의 아내가 되는 길이 열렬였다는 사실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민호와의 교제는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박나영은 거울 앞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고 머리 위로는 긴 베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을 마친 그녀는 스스로를 보며 믿기지 않는 듯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식장은 고급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레드카펫 위를 따라 놓인 하얀 장미꽃이 길을 수놓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민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은 정말 잘 어울린다.
천생연분이다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나영은 마치 동화 속 공주가 된 듯 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장터에서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던 소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화려한 무대 위를 걷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도중 그녀의 눈은 본능적으로 하객석 한편을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이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박한 한복 차림의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쩐지 알 수 없는 근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야의 애야, 제발 진심으로 너를 아껴주는 사람이기를. 어머니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지만 나영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순수한 기쁨과 환희에 잠기고 싶었습니다. 케이크 커팅, 건배 제의, 신랑의 다정한 미소. 모든 절차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특히 웨딩홀 스크린에 두 사람의 영상이 나오자 나영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드디어 성공했어. 이제 더 이상 엄마가 고생하지 않아도 돼. 결혼식이 끝나고 화려한 웨딩카 행렬은 도시 외곽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보이는 고급스러운 정원, 실내에는 대리석 바닥과 황금빛 장식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박나영은 눈을 크게 뜨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나는 진짜로 부자가의 며느리가 된 거야. 그날 밤 꽃과 향초로 장식된 신혼방에서 그녀는 또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는 이미 벗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만족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무겁게 열리는 방문 소리와 함께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신랑이 아닌 다급하게 숨을 몰아쉬는 시아버지 정만석이었습니다. 신혼방은 화려했습니다. 벽마다 생화가 장식되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장미 꽃잎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초 냄새가 퍼지고 테이블 위에는 신혼부부의 대형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나영은 거울 앞에 앉아 머리핀을 풀며 이제 진짜로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감격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놀란 나영이 고개를 돌리자 시아버지 정만석이 허겁지겁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왜? 나영이 당황해 묻자 만석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뭉치를 꺼내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어서 이 돈 가지고 나가거라. 오늘 밤, 지금 당장. 나영은 어리둥절해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릴 만큼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제 결혼식인데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하지만 정만석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네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는 도박에 빠져 집안 재산을 이미 탕진했고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른다. 전처도 그 때문에 아이를 잃고 도망쳤다. 내가 말려도 소용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마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의 첫 아내였다.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데 결국 아이까지 잃고 떠나버렸다. 나영가, 넌 달라야 한다. 제발 늦기 전에 떠나라.
순간 박나영의 심장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는데 단 몇 분 만에 그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아닐 거예요. 민호는 저한테 다정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정만석은 쓰라린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겉으로는 늘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얼굴이 드러날 거다. 나는 더 이상 내 아들 때문에 또 다른 여인이 희생되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탁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 돈으로 택시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넌 분명 후회하게 될 거다. 나영은 손에 쥔 돈뭉치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정만석은 더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은 고요해졌지만 나영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직도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처럼 보이는 그 밤, 그녀는 혼자만의 차가운 현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그녀는 눈물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박나영의 손에는 여전히 시아버지 정만석이 쥐어준 돈뭉치가 남아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도망치라니? 지금 이 순간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방금 전까지 세상의 중심에 선 듯 환희로 가득 차 있었던 그녀의 마음은 단 몇 분 만에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눈앞에는 샹들리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비추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서늘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영은 사진 속 여인의 멍든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전처도 아이를 잃고 떠났다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며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혹시 자신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이 화려한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상처받고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어머니 이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늘 허리 굽혀 일하던 어머니, 손에 진물이 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어머니. 결혼 전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건넸던 한마디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얘야, 부자가의 며느리가 된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가, 네 옆에서 네 삶을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거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가슴을 찌르듯 와 닿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아버님이 지나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혹시나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가 또다시 희생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녀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 잔치의 흥겨움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축복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그것이 쇳소리처럼 차갑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영은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대로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게 무너진다. 지금까지 쌓아온 꿈, 화려한 결혼식, 모든 사람들의 축복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녀는 속으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늦지 않은 걸까요? 밤은 깊어갔고 향초는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박나영의 마음속에는 오직 두 가지 감정만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 그리고 그 망설임은 앞으로 그녀가 겪을 파란만장한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향초가 다 타버려 희미한 냄새만 남아 있었고, 박나영은 여전히 침대 곁에 앉아 두 손으로 돈뭉치를 움켜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됐고 마음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끝없는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철컥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틀거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신랑 정민호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와인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앉아 있어? 오늘은 우리 둘만의 날인데. 민호는 혀가 꼬부라진 채 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향긋한 와인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강한 술 냄새가 그의 숨결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신부가 왜 이렇게 겁먹은 눈을 하고 있어? 하하,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그의 손길은 지나치게 거칠었습니다. 마치 애정이 아닌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힘으로 눌러오는 기운에 나영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그냥 좀 쉬면 안 될까요? 나영은 조심스레 말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곧 굳어졌습니다. 뭐? 피곤하다고. 오늘이 무슨 날인데? 결혼 첫날 밤인데 그게 말이 돼?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를 침대 쪽으로 더 강하게 밀쳤습니다. 눈빛에는 낮 동안 보여주던 온화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영의 머릿속에는 시아버지 정만석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민호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른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그 경고가 현실로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그냥 자요. 부탁이에요. 그러나 민호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여자란 다 똑같아. 필요할 땐 웃으며 다가오더니 막상 내 아내가 되고 나니까 변하는구만. 그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박나영은 더 이상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몸을 돌려 침대 모서리에 웅크렸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더니 곧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방 안에 정막이 찾아왔지만 나영은 오히려 더 큰 불안 속에 갇혔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꿈꾸던 성공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정하고 부드럽던 모습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술과 권위, 폭력의 그림자를 품은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엄마, 나 잘못된 길로 들어온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조각들에 비친 그 눈물은 마치 처음으로 드러난 진짜 현실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의 불안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박나영은 정민호의 진짜 얼굴을 차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어제 누구랑 통화했어? 왜 늦게까지 메시지가 와 있지? 라며 꼬치꼬치 묻곤 했습니다.
나영은 당황해 웃으며 친구들이 축하 인사를 한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자기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만 내가 줄게. 쓸데없는 사람들과 연락할 필요 없어. 그날 이후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대신 민호가 건네준 값싼 휴대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인터넷도 메신저도 쓸 수 없는 구형기종. 세상과의 끈이 끊어지는 듯한 답답함이 나영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겠다고 하면 민호는 지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카드도 직접 쥔 채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트에서도 나영은 단지 카트를 밀 뿐 무엇을 살지 고르는 건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한다.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배려가 아닌 통제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옷을 고를 때도, 화장을 할 때도,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을 때도 민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어머니와의 연락마저 제한당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내려가서 뵙고 오면 안 될까요? 민호의 눈빛이 단번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집 왔으면 이제 내 집은 여기야. 친정집에 그렇게 매달리면 언제 제대로 며느리 노릇하겠어? 그 말에 나영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면 눈물이 핑 돌았지만 민호 앞에서는 그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눈부신 감옥의 철창 같았습니다. 내가 꿈꾸던 결혼이 이런 거였을까? 화려한 집, 값비싼 가구, 좋은 옷,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없는 삶. 그녀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부유한 저택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긴 황금 감옥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정민호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밖에서는 다정한 남편인 척을 했지만 집 안에서는 점점 거칠고 불안정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나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다시 일하고 싶어요. 예전에 하던 접수 업무라도 하면 조금은 엄마 생활비도 도와드릴 수 있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일? 내가 못 벌어와서 네가 일해야 한다는 거야? 시집 왔으면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밖에 나가서 화장하고 남자들 앞에서 웃을 생각은 버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영은 순간 몸이 굳어버렸고 손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더 큰 화를 부를까 두려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폭발을 불러왔습니다. 나영이 몰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민호는 전화를 낚아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네가 남자 만나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 그의 눈빛은 의심과 분노로 번들거렸습니다. 나영은 당황해 울먹이며 해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랑 통화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민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새 휴대폰을 꺼내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써. 연락처는 내가 직접 저장해 줄 테니까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전화하지 마. 나영은 손에 잡힌 싸구려 휴대폰을 바라보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소유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갈수록 그의 언행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그는 버릇처럼 큰 소리를 치고 집안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나영이 겁에 질려 웅크리면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 내가 아니면 누가 데려가 주겠어?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었던 나날들은 이미 희미해지고 대신 그녀의 삶을 채우는 건 공포와 무력감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침대 옆에 웅크린 차에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건 이게 아닌데 엄마 말이 맞았어. 돈과 집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그녀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이고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 이유 모를 피로와 구역질이 이어지자 박나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 왔습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정말 아이가 생긴 걸까?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남편을 바꿔줄 수도 있지 않을까? 폭력적이고 차가운 민호도 아버지가 된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정민회에게 말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더니 이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뱉었습니다. 그래? 좋아. 근데 아들이어야 한다. 또 딸이면 필요 없어. 그 말은 박나영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이가 딸이면 어쩌려고요? 민호는 비웃듯 술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딸이면 집안에 쓸모가 없잖아. 네가 잘 알 거 아니야.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이를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별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조건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세상이 아무리 잔인해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은 너무도 위태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점점 줄었고 술에 절어 새벽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피곤하다며 욕설을 내뱉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테이블을 걷어차며 화를 냈습니다. 박나영은 조심조심 몸을 가렸습니다. 혹여 뱃속에 아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민호가 귀가하자 나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술 좀 줄여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내 인생에 간섭해? 그 애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그는 분노에 차 그녀를 세게 밀쳐버렸습니다. 순간 나영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거칠게 넘어졌습니다. 배로 충격이 전해지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절규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부여잡고 울부짖던 박나영은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흐릿하게 들려온 것은 민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귀찮게 만들고 있어. 병원에 데려다 주면 됐지. 더 이상은 알아서 하라고 해. 그 말과 함께 의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하얀 병원 천장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수액이 꽂혀 있었고 복부에는 얼얼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안타깝지만 아기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셔서.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 그녀가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고 있던 작은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깊은 절망 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더욱 가혹했던 것은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그녀를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지만 병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영은 차가운 병실 속에서 혼자 흐느꼈습니다. 내 아이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셔츠 차림에 손에는 보온병과 비닐봉지를 든 시아버지 정만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나영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만석은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옹이는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얘야,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막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고백하듯 깊은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탓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쁜 건 내 아들이다. 내가 그걸 막지 못한 내 죄지. 나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위로가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친부도 아닌 시아버지였지만 그의 말과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병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나영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온기만큼은 잿빛 절망 속에서 단 하나의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퇴원날 아침 병원 복도를 따라 걸어 다녀 나오던 박나영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복부에는 여전히 묵직한 통증이 남아 있었고 마음은 허공에 매달린 듯 공허했습니다. 출입구 앞에는 시아버지 정만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 차림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따뜻한 국이 담긴 보온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이제 집에 가자. 그는 짧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엔 애틋함과 연민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순간 나영은 다시 얼어붙는 듯한 추위를 느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저택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온기라고는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꽃병에 꽂힌 장미는 시들어 있었고 신혼방의 향초는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민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다가와 조심스레 인사하며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사실 사장님은 요 며칠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날조차 함께 있어주지 않은 그가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사라져버린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방 안에 앉아 있자니 집안 곳곳에서 자신을 올가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빼앗긴 휴대폰, 제멋대로 쓰이던 돈, 숨조차 자유롭게 쉴 수 없던 시간들. 이곳은 결혼 생활의 시작점이 아니라 그녀를 천천히 갉아먹는 감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 나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눈가채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엔 예전의 싱그러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일까? 화려한 신부로 서는 순간만을 꿈꾸던 내가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될 줄은 몰랐지. 밤이 되자 민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무심하게 던진 첫마디는 유산했다며 딸이었을 테니 잘 된 거지. 그 말은 나영의 가슴을 송두리째 찢어 놓았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차가운 결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사라지고 말 것이다. 며칠 동안 박나영은 집안에서 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겉보기에 평온했지만 마음속에는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지만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꺼내 몇 벌의 옷과 중요한 서류들을 몰래 챙겼습니다. 책상 서랍 안쪽에 감춰둔 통장과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건네준 작은 봉투의 돈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해. 여기서 더 버티면 내 삶은 없어져 버려. 그날 저녁, 박나영은 조심스럽게 1층에 있는 시아버지 정만석의 방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은은한 등불 아래 그가 낡은 안경을 쓰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만석은 딸처럼 나영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왜 이 늦은 시간에 내려왔니? 잠이 안 오니?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나영은 눈물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앉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여기에 있으면 제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민호 씨랑은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만석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엔 놀라움이 아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쓸쓸한 수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 말을 하게 되는구나.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영아, 네가 그런 결심을 한 건 전혀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늦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아버지로서 막지 못한 게 죄다. 하지만 이제라도 네가 네 인생을 되찾으려 한다면 나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거다. 그 말에 나영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드디어 입 밖으로 내뱉었고 돌아온 것은 질책이 아니라 온전한 지지와 위로였습니다. 아버님, 저 무섭지만 꼭 나가고 싶어요. 엄마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가거라. 네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안전할 거다. 내가 도와줄게. 혹시 민호가 난동을 부리면 내가 증언도 할 거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저택 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 그 순간 그는 친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두렵고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저택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복도에 걸린 샹들리에 불빛마저 꺼져 있었고 달빛만이 창문 틈새로 희미하게 새우며 들고 있었습니다. 박나영은 방 안에서 몰래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서류 봉투, 그리고 시아버지가 건네준 돈 봉투,
그게 전부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살며시 열고 나오는 순간 1층 거실에서 작은 등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정만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들어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갈 준비가 다 된 거구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영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이 아니면 평생 못 나갈 것 같아서요. 만석은 천천히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모아둔 마지막 돈이다. 많진 않지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절대 돌려주려고 하지 마라. 그저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텐 충분하다. 그 말에 나영은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시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미안할 게 없다. 오히려 내가 내게 미안하다. 네가 겪은 고통을 막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다행이지.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 순간 나영의 가슴은 오히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만석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나영아, 앞으로는 절대 누구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지 마라.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마라. 넌 내게 딸 같은 존재라는 걸. 그 말에 나영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 꼭 살아남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웃으며 찾아뵐게요. 그녀는 가방을 메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뒤돌아보니 현관 불빛 아래 정만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박나영의 발걸음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무거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박나영은 새벽녘 첫 차를 타고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높은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논과 밭, 낮은 지붕의 집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든 채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려한 도시는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고 진정한 안식처는 결국 고향에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멈춰서고 그녀는 낡은 가방을 끌어안은 채 좁은 비포장길을 걸었습니다. 습한 흙 냄새, 아침마다 들리던 닭 울음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된장국 냄새. 모두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대청마루에 앉아 채소를 다듬고 있던 어머니 윤정이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손에 들린 칼이 툭 떨어졌습니다. 나영가? 나영은 그 한마디에 가방을 내던지고 달려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윤정이는 놀라움과 안도의 눈빛으로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떨리고 눈물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영은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온기는 부와 명예가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허름한 부엌에서 모녀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고향 된장찌개와 갓 지은 흰쌀밥. 단출했지만 나영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소중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 잃었어. 돈도 집도 아이도. 윤정이는 딸의 손을 덥석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아직 안 잃었어. 네가 살아있잖니.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 옆에서. 그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켜진 등불처럼 나영의 마음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낡은 지붕 밑에서 모녀는 나란히 누워 잤습니다. 바람이 스며들고 이불은 얇았지만 나영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욕설도 술 냄새도 공포도 없는 밤. 그저 고향집의 나지막한 빗소리와 엄마의 고른 숨소리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며칠, 박나영의 하루는 도시에서의 화려했던 기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벽 닭이 울면 어머니 유청희와 함께 장터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이른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그녀는 묘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낡은 지게차에 채소 바구니를 싣고 어머니를 따라 좁은 길을 걸으며 나영은 오래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늘 그렇듯 친절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고 나영도 옆에서 서툴게 거들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얼마예요? 네, 0001이에요. 조금 더 드릴게요. 익숙지 않은 손길이었지만 손님들이 미소 지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 나영은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시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느낄 수 없던 감정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윤정이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이런 일 네가 할 줄은 몰랐을 거야. 나영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법 엄마.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요. 이게 진짜 사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작은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나란히 앉아 나물무침을 만들며 나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옷이나 번쩍이는 집은 없었지만 이 소박한 식탁 위에는 사랑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가끔 불 꺼진 방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돈과 지위를 좇았을까? 결국 남은 건 상처뿐이었잖아. 하지만 곧 그녀는 또 다른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을 거야. 며칠 후 동네 아이들이 집 앞에서 놀다 나영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모, 같이 놀아요. 순간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아이들에게 공을 던져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아직도 널 잊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는 살아야 해. 그래야 네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테니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직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가려는 작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장터 생활에도 박나영은 이상하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집 앞 골목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천천히 걸어오는 정만석이었습니다. 아배우님, 여기 웬일이세요? 나영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집에 더는 있을 이유가 없더구나. 나도 이제 편히 숨쉬고 싶다. 내 옆에서라도. 윤정이 역시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는 천천히 자리 옮길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시골집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이면 정만석이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동이를 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는 무거운 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며 이런 건 내가 해야지, 너희 손 다칠라 하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나영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의 존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면 세 사람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비록 반찬은 김치와 된장국뿐이었지만 그 식탁에는 오랜만에 가족 같은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저녁 모닥불 옆에서 만석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영아, 네가 처음 며느리로 들어올 때 난 참 부끄러웠다. 내 아들을 말리지 못한 죄책감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어 다행이다. 나영은 눈가가 젖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친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처럼 든든해요. 그 순간 만석의 눈빛이 흔들리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이라 불려도 된다는 게 나한텐 선물이다. 그날 이후 나영은 더 이상 홀로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녀 곁에는 어머니 윤정희와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를 지지하는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시골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박나영은 마음 한구석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루에 앉아 인터넷으로 중고 휴대폰을 뒤적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도시에선 늘 화려한 옷과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좋아했는데 그걸로 뭔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며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을 팔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용품과 인부복을 판매하는 작은 온라인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한두 명, 주문은 많아야 주 2, 3건. 하지만 그녀는 정성껏 포장지를 접고 작은 손편지를 동봉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영 드림. 어머니 윤정희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돈이야 많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다시 웃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시아버지 정만석도 힘이 닿는 만큼 도왔습니다. 이 상자는 내가 우체국에 갖다 줄게. 무거운 건 내가 들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서히 주문이 늘어나자 나영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빼앗기고 짓밟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포장지를 접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 작은 온라인 가게는 비록 초라해 보일 수 있었지만 박나영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자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는 귀중한 씨앗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박나영이 온라인으로 첫 상품을 팔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두 건에 불과하던 주문이 이제는 매일 여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정성이 느껴진다, 품질이 좋다 라는 입소문이 퍼지며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장터에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영 씨, 온라인으로만 팔지 말고
여기 장터에 가게 하나 열어봐요. 직접 와서 보고 사면 더 좋잖아요. 그 말이 계기가 되어 나영은 어머니 윤정희와 정만석의 도움을 받아 장터 입구에 조그만 가게를 얻었습니다. 낡은 간판 대신 하얀 나무판에 붓으로 정성껏 쓴 글자, 그리고 작은 해 모양의 그림을 붙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작은 햇살, 작은 햇살. 그 이름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엄마, 제가 잃었던 아이에게 지어주고 싶었던 이름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아이는 늘 햇살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해요. 다시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으로 기억하려고요. 윤정이와 만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간판을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개업 첫날, 장터 사람들은 호기심에 하나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아기 옷, 작은 장난감, 인부복까지. 선반마다 가지런히 놓인 물건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자 가게 하는 이름처럼 따스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나영은 긴장했지만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히 구경하세요. 첫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설 때 나영은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저녁, 셋은 가게 앞 작은 평상에 앉아 컵라면과 김밥으로 조촐한 축하잔치를 했습니다. 화려한 샴페인도 케이크도 없었지만 서로의 웃음과 따뜻한 격려가 그 어떤 잔치보다 값졌습니다. 박나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엄마와 아버님 덕분이야. 이제는 내가 두 분께 그리고 이 가게에 햇살처럼 빛나는 날들을 꼭 만들어 드릴 거야. 작은 가게, 작은 햇살 한 보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장터를 찾은 이웃들은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영의 따뜻한 인사와 웃음을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 아가씨 참 대단해. 그렇게 큰 상처를 겪고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니. 사람들은 나영을 두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윤정이는 딸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고, 정만석은 매일 아침 가게 앞 간판을 닦으며 이곳이 내 집 같다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영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행복은 화려한 집이나 비싼 옷이 아니라 바로 이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장터에서 이웃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추는 햇살,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곧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 아래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그리고 아버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당당히 살아갈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나영을 단순히 가게의 주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들의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특히 힘든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나영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선, 그리고 앞으로도 꿋꿋이 걸어가란 사람의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